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은 2002년에 방영된 기동수사 건담 시드와 동시에 진행된 외전작품 기동수사 건담 시드 아스트레이에 등장하는 인기 모빌 슈츠입니다. 아스트레이는 한편의 OVA 외에는 영상화된 적이 없는 외전임에도 불구하고 시드 팬만이 아니라 그 외 팬들에게도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죠. 덕분에 후속작은 물론 기존의 설정을 보완한 작품이 추가로 나오기도 합니다. 아스트레이는 개발이 난항에 빠졌을 때 개발자인 에리카 시몬즈가 붙인 이름으로 영어로 왕도가 아니다, 길을 잃었다 등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시리즈는 총 5기지만 유독 인기가 좋은 것은 로우기를 탑승하는 레드 프레임인데 라이벌격인 블루 프레임이 델타 아스트레이에서 아예 안 나올 정도죠. 시드의 세계관, 내추럴과 코디네이터가 전쟁을 벌이는 세계에서 새로 태어난 직업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크상이었죠. 정크상이란 파괴된 메카닉을 회수, 수리하여 판매하는 직업으로 메카닉 마니아 오타쿠인 로우에겐 하늘이 내린 천직이기도 했죠. 그와 함께하는 수수께 게임이녀 프로페서는 어느 날 연합수장국의 국영기업 모르겐 레테에서 일하는 친구 에리카 시몬즈에게서 오브가 비밀리에 개발하는 모빌슈츠의 정보를 입수하죠. 그들은 이 모빌슈츠를 입수하기 위해 오브의 콜론이 헬리오폴리스로 향합니다. 당시 헬리오폴리스는 크루즈가 이끄는 부대가 건담 4기를 강탈한 이후로 콜로니는 거의 붕괴 직전의 상태였는데 로우는 이 난장판에서 금색 모빌슈츠의 팔 그리고 2기의 모빌슈츠를 발견합니다. 아스트레이, 레드 프레임 그리고 블루 프레임이었죠. 로우는 당연히 2기 모두 회수하려고 했지만 아스트레이의 파괴와 목격자를 제거하는 것이 목적인 용병 무라쿠마 카이의 부대 서펜트 테일과 조우합니다. 이미 레드 프레임을 반출한 로우는 블루 프레임을 마저 회수하려고 하지만 가이에게 블루 프레임을 빼앗기고 말죠. 이때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로우는 레드 프레임의 탑승, 가이와 함께 위기를 극복해내지요. 로우는 자신들을 도와준 답례로 가이에게 블루 프레임을 넘기고 자신은 레드 프레임의 파일럿이 되지요. 그리고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움직입니다. 코즈믹 에라 70년 오브는 자부대 주력 모빌슈츠 진을 해석한 후 독자적인 기술력을 구축합니다. 이에 연합은 오브의 눈독을 들이게 되는데요. 무장, 장갑제, OS 등 요소는 연합이 위였지만 모빌슈츠의 기술력은 자부대가 위였거든요. 그렇게 갈망하던 기술을 우회적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판단한 연합은 오브와 함께 GATX 시리즈를 개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개발 하청을 맡은 오브의 5대 시족 가문 중 하나인 사크 가문은 이 기술을 탈취하여 독자적인 모빌슈츠를 개발하려고 하지요. 가문의 수장 이탈 전용기를 말이죠. 사크 가문은 대담하게도 GATX가 개발되는 헬리오폴리스에서 아스트레이 시리즈를 개발합니다. 나무는 숲의 숨기란 말을 실천한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 가문의 수장과 그 호위병들이 탈 기체 빨간 건담, 파란 건담, 찢어진 건담 이 아니라 골드, 레드, 블루, 그린, 미라지 프레임의 총 5기의 아스트레이 시리즈였습니다. 이 기체들은 폭넓은 확장성의 특징으로 여러가지 기술을 시험하는데 최적이기도 했죠. 단 모르겐 레테에서 다른 기술은 다 빼돌렸지만 정작 GATX의 핵심 기술 페이즈 시프트 장갑의 기술은 얻지 못했죠. 그래서 아스트레이는 GAT 시리즈와는 달리 내부 프레임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자연히 방어력이 약할 수밖에 없지만 이를 뛰어난 운동성, 기동력으로 보완한다는 설계, 즉 스트라이크 프리덤 같이 안 맞으면 의미가 없다 란 취지의 기체가 되었죠. 当たらなければどうということはない 건담계의 유구한 전통이죠. 아예 가동성에 집중하고자 바이탈 에이리어, 즉 파일럿의 생존에 관련된 부분 외의 장갑은 모두 벗겨내어 내부 프레임이 다 드러납니다. 이 과정에서 이외의 장점이 생겼는데 관절부의 장갑이 적어서 GATX는 취할 수 없는 인간과 같은 움직임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덕분에 나중에는 추가 프로그램을 인스톨하여 검술, 권법을 할 수도 있죠. 이 중에서 프로토 제로2는 내추럴을 위한 OS를 테스트한 기체였는데 시험기였기 때문에 OS가 완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우는 자아와 인격을 지닌 컴퓨터 하치와 링크시킨 후 하치의 서포트를 받는 식으로 운영하죠. 물론 이후 OS 완성한 이후에는 혼자 조종합니다. 참고로 어깨에 로우란 이름을 새긴 이유는 이 기체는 절대 안 판다는 뜻입니다. 아스트레이는 빔라이플, 빔사벨, 발칸포인, 이겔슈테른 등 일반적인 건담 타입의 무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로우는 사격이 익숙하지 않아 빔라이플은 사용하지 않으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는 빔변기보다는 공돌이 정신을 발휘하여 다른 무장을 만들어 쓰는 편이죠. 아스트레이 최대의 장점인 확장성이 여기서 빛을 발합니다. 아스트레이의 손에는 외부 무장에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전용 사양의 플러그가 존재하는데 때문에 아스트레이 무기는 다른 기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로우는 이 손바닥의 기믹을 활용 구체의 에너지를 만들어 적에게 발사하는 장풍을
기동을 사용하지요. 이 기술이 광전구란 이름의 투척 무기입니다. 이 기술은 여러 가지 의미로 샤이닝 핑거와 닮아서 화제가 되기도 했지요. 광전구는 일부러 만든 게 아니라 임기응변으로 만들어낸 기술입니다. 결국 골드 프레임과 전투에서 팔이 손상되고 이후엔 보관하고 있던 골드 프레임의 팔로 교체하면서 로우는 새로운 병기를 고안하죠. 이렇게 태어난 것이 레드 프레임을 인기의 중심에 올려놓은 병기, 장갑만이 아니라 빔도 자를 수 있는 검, 가베라 스트레이트죠.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병기를 찾던 로우는 그레이프야드에 가베라 스트레이트라는 검이 있다는 정보를 얻고 이를 얻기 위해 그곳에 사는 검호 운노우를 만납니다. 단 당시 가베라 스트레이트는 날이 망가져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로우는 돌을 수리하는 동안 운에게서 검술을 배우면서 배운 기술을 바탕으로 OS를 설정하고 기체를 검술에 맞게 조정하지요. 왜냐하면 기존 OS 패턴대로 빔사벨을 휘두르듯 실제 검을 휘둘렀다간 칼날이 망가져버릴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은 일종의 말 장난입니다. 일본에는 키쿠이치 몬지란 유명한 일본도가 있는데요. 후쿠오카 쪽에 도공들이 만들던 것으로 도공의 이름에 따라 추가로 이름이 붙죠. 바람의 검심에서 소지로가 사용했다는 설정이 붙을 정도로 일본의 서브컬처에선 유명한 물건입니다. 가베라 스트레이트 이름은 키쿠이치 몬지에서 따왔지요. 가베라는 국화란 뜻이며 스트레이트는 곧다는 뜻, 즉 한일자를 말하는 겁니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가베라는 배터리 문제로 2번이나 고생한 로우에게 믿음직한 무기였죠. 하지만 이후 아스트레이 골드프레임 아마츠가 실드 트리케로스로 막았을 때 날이 부러져 버립니다. 이후 레어메탈을 사용 강도가 조정되며 아예 운노우 전용진의 실체 무장인 타이거 피어스를 추가하여 이도류를 사용하는 기체가 되었죠. 물론 타이거 피어스도 말장난으로 코데츠, 나가손의 코데츠를 영어로 번역한 것이죠. 그 외 재미있는 무기가 있는데 바로 정찰형 바쿠 헤드입니다. 당연히 원래 무장은 아니고 경매에 나온 것을 거금을 들여 구입한 것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자랑하기에 프라모델에도 들어있습니다. 빔사벨보다 에너지를 적게 먹어서 로어에겐 좋은 병기가 될 뻔했지만 아내 데이턴 로리는 자프트군의 습격을 받자 바로 버리죠. 확장성을 제1의 가치로 개발한 건담인 만큼 레드 프레임에는 재미있는 베리에이션이 많습니다. 플라이트 유닛은 오브에서 M1 아스트레이의 OS 개발에 협력한 대가로 얻은 백팩을 로우가 직접 개조한 것입니다. 인테이크와 옐로탱크를 겸하는 날개가 2장 추가되었으며 이로 인해 비행거리와 속도가 늘어났습니다. 단 구조상 빔사벨을 꺼낼 수 없는 처지가 되었지만 이 기체의 아이덴티티는 가베라인지라 팬들은 아무도 신경을 안 쓰죠. 참고로 이때 로우의 도움으로 양산기 M1 아스트레이를 완성시킨 오브는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양산기의 컬러링을 빨강으로 고정합니다. 셀비지 유닛은 수중 전투가 아니라 잠수를 위한 것으로 자프트의 수중 모빌 수초인 군의 외장을 개수한 것입니다. 전용 매니플레이터는 바다에 가라앉은 유물을 건지기 위한 것이라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일단 가베라를 휘두르는 건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외장을 파지하면 코핏에 물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레드 프레임 마즈 자켓은 화성의 중력에서 견딜 수 있도록 장갑과 추진력을 강화한 기체입니다. 외장 아머는 분리가 가능한데 외장의 모습은 어딜 뜯어봐도 결국이죠. 심지어 무기도 나기나타 들고 있습니다. 레드 프레임 개는 라이브라리언 소속의 적 네뷸라 블리츠에게 중포된 후 전면 개수한 기체입니다. 이 시점부터 이 기체는 비전투환의 기체가 아니라 전투용 기체 성질을 띱니다만 동시에 작업용으로도 사용하죠. 가베라 스트레이트, 타이거 피어스의 이도류가 특징이며 별도의 다용도 장비인 태티그 암즈 2L을 장비하고 있습니다. V, 소드, 에로우, 워크폼으로 변형, 격투와 사격 모두가 가능하며 플라이트 폼으로 변형하면 부스터 대신 쓰므로 기동력이 향상되죠. 델타 폼은 주위 모빌 슈의 에너지를 다운시켜 흡수하는 마가노 이쿠타치, 스텔스 기능이 미라지 콜로이드는 물론 그 외에도 로엔그린 런처, 보아 출리미에르, 드래곤 시스템 등 코즈믹 에러의 모든 장비가 다 들어가 있지요. 다만 효율성은 생각하지 않고 다 넣은 데다 핵 엔진을 사용하는 기체가 아니기 때문에 출력과 밸런스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로우는 지구에 있을 때 레어메탈을 손에 넣어 새로운 검을 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가베라 스트레이트 볼륨 2 통칭 150 가베라입니다. 길이가 무려 150m나 되는 거대한 도로, 내부력과 파괴력이 뛰어나며 나중엔 칼자루가 로엔그린 포로 개량됩니다. 단 기존 아스트레이의 매니플레이터로 이를 다루는 것은 설령 우주라도 불가능했던지라 칼을 들자 레드 프레임의 양팔이 부서지기도 했지요. 이 문제를 고민했던 로우는 미티어의 양팔을 보고 착안 파워로더란 이름의 강화 파츠를 만들어냅니다. 파워로더가 휘두른 가베라는 콜로니를 자를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보여주죠. 디자인을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에일리언2의 파워로더를 떠올렸다고 합니다. 이후 라크스 클라인의 이터널의 보급을 돕던 와중 애쉬 그레이의 리제너레이트 건담의 습격으로 인해 파워로더가 파괴당하자 장이 제공한 파워 실린더를 장착합니다. 이 기체가 바로 파워 드레드죠.
파워 드레드는 150 가베라를 휘두르는 것은 물론 아스트레이 본래의 기동력도 살리는 형태입니다. 레드 드래곤은 플라이트 유닛을 베이스로 개량한 기체로 기동사 건담 아스트레이 R에서 등장합니다. 특수 장비인 칼레드 볼프 드라이그 헤드를 장착한 특수 형태로 로우의 말을 빌리면 레드 프레임의 가장 멋진 형태라고도 하지요. 칼레드 볼프의 미라지 콜로이드를 발생시켜 공중 부양이 가능하며 상대 미라지 콜로이드를 무효화하는 것은 물론 기체가 스스로 적의 공격을 피하기도 하지요. 또한 여기에 네오 칼레드 볼프 3개를 장착하면 레드 드래고닉스란 형태가 됩니다. 네오 칼레드 볼프는 발레리오 발렐리가 칼레드 볼프를 전투용으로 재설계한 겁니다. 단 이 기체는 레드 프레임이 아니라 레드 프레임을 로우의 허락 없이 발레리가 무단으로 카피한 후 강화 개조한 것이죠. 이렇게 형태가 다양하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인기가 좋다는 것이며 모형으로 만들기도 좋다는 얘기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프라모델을 사는 이유는 오로지 만들기 위한 것이며 보통 같은 설계가 많기 때문에 한 제품군을 여러 개 사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 예외에 속하는 것이 헤비함즈와 레드 프레임이죠. 스트라이크 건담과 맞먹는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모든 제품군이 높은 품질로도 유명하죠. 1대 100 무등급 제품은 당시의 다른 무등급은 물론 일부 MG마저 능가하는 혁명적인 제품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소한 문제가 있었는데 우선 핵심인 검집이 전혀 색분할이 안 되어 있으므로 도색 실력을 연습할 수 있는 캔버스가 따는 점, 그리고 오래 전시해두면 폴리캡의 강도 문제로 인해 낙지가 되므로 과도한 포즈로 전시하면 흐느적거리기 시작합니다. LCG의 경우는 2003년에 나온 구판도 가동성은 혼자 득도한 수준이었으며 2013년에 발매된 플라이트 유닛 장비형은 완전 신규 조형으로 나왔는데 적어도 제가 만져본 LCG 중에선 가동성이 최상급이었습니다. 다만 구판에는 가베라가 도금되어 있었는데 심판은 스티커로 떼었죠. 영 보기 어색하기 때문에 구판에 가베라를 떼서 들려주기도 했는데 사실 이 기체는 이도류가 워낙 폼이 나는 데다 구판은 그냥 은색 코팅된 칼이므로 어차피 도색은 해야 합니다. 이 제품이 나오던 당시 반다이는 건담 빌드 파이터즈의 히트에 힘입어 올 건담 프로젝트, 즉 모든 건담을 제품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데 이때 모든 건담 제품과의 호환성을 위해 원래 키트에 있던 방어새우를 제거하여 발매했습니다. 이 기체도 희생양 중 하나죠. 하지만 고증을 무시한 디테일이 팬들의 분노를 산 건담 마크2와는 달리 레드 프레임에서 사람들이 원한 건 가베라 뿐이었기에 라이플은 그냥 묻혀버렸다고 합니다. 정작 알진 애매합니다. 얼굴이 못생겼단 평가도 평가지만 무엇보다 강도 자체가 이상해서 오래 세워두면 발바닥이 헐거워지죠. MG는 전체 MG군에서 최상위권의 판매량을 자랑하는 효자 상품이라 할 수 있죠. 새로 나오면 무조건 1위고 뉴건담, 프리덤 같은 인기 기체가 나오면 잠시 2위에서 3위에 머무르는 정도죠. 다만 MG는 일반판의 경우 노멀 타입이 아니라 카이 버전인데 소체는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만 이 카이라는 등짐을 짊어지면 뒤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 등짐을 빼고 세우거나 스탠드에 전시하는 경우가 많죠. 노멀 버전이 한정으로 나와서 많이 고생시키는 키트입니다. 하이 레졸루션은 파워 드레드가 발매된 라인업이기도 하죠. 하이 레졸루션 인건담 제로의 악평에 절지부심했는지 이 제품은 높은 품질을 자랑합니다. 다만 기존의 디자인은 거의 사라지고 근육질이 되어 호불호가 갈리는데 개인적으론 만들어 놓고 보니 근육이 잘 어울리더군요. 단 베리에이션인 파워 드레드에는 정작 일반 가베라가 들어있어서 도가 아니라 타치, 즉 소도 같은 느낌이 드는 데다 PG와 일반판의 부품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PG는 평이 갈립니다. 원작인 PG 스트라이크는 당대 최고의 품질로 유명한 제품이라 PG 아스트레이도 많이 기대를 했지만 밸런스가 좋은 스트라이크의 소체에 외장 장갑을 덧붙인 셈이라 문제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앞에서 기동성을 올리기 위해 장갑을 줄여서 움직임이 다양해졌단 말을 했는데 이 키트가 기존 소체에 외장을 붙이는 바람에 움직임에 제약이 생긴 사례입니다. 여담이지만 전급 파츠가 유난히 많은 편인데 요즘 같으면 한정으로 나왔겠죠. 이 작품은 로우와 가이가 각자의 아스트레이를 갖고 자신의 갈 길을 간 후 독자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지만 이후의 이야기는 옴니버스식으로 진행됩니다. 당시 시나리오의 총책임자 치바 토모히로는 건담 외전 블루 데스티니의 작가로도 유명하죠. 그는 이 작품을 미신 링크를 설명하는 장치로 사용했죠. 골드 프레임과 전투를 한 로우는 지구로 강하, 이후 오버에서 플라이트 유닛을 장비하여 파업합니다. 이후 플라이트 유닛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키라와 아스란과 싸움에서 자폭에 휘말린 키라를 구해주죠. 지구에 있을 때 발트펠트의 기함 레셉스를 수리해주는 바람에 발트펠트와 라크스의 인연이 생긴 걸 감안하면 로우는 본편의 전개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시드 데스티니에서는
도피 중인 아크엔젤에게 식량과 탄약을 공급하는 등 그의 활약은 여러 방면에서 꾸준히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본편에서 이게 말이 돼? 하는 사건을 설명하는 역할을 로우가 맡아 한 겁니다. 단 리마스터가 되는 과정에서 내용이 바뀌는 바람에 그의 성격, 행적, 스토리의 전개는 작품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스트레이 진행 과정에서 레드프레임은 점점 파워업하지만 로우는 끝내 핵 엔진을 장착하지 않습니다. 택티컬 암즈의 파워 부족으로 인해 고생하면서 말이죠. 그가 이런 노선을 취한 이유는 바로 그의 신념 때문입니다. 무기는 필요하지만 그것은 누굴 지키기 위한 것이지 살인을 위한 것은 아니다. 로우는 자신의 메카니즘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습니다. 건담을 사륙을 위해 쓰지 않으면서 내추럴과 코디네이터를 차별하지 않으면 물론 적마저 포용할 수 있는 그릇이 큰 청년이기도 했지요. 캡틴 존 그레는 그런 그를 아스트레이, 왕도가 아닌 길을 걸어가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조종자, 진정한 코디네이터라 평합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